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91화 비파만취입니다. 마이크를 새로 개비를 했습니다. 소리가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요.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비파나무 비파나무 파, 늦을만, 풀을 취가 되겠습니다.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비파는 늦은 겨울에도 푸르다가 되겠습니다. 천자문은 사계를 여름, 봄, 겨울, 가을 역순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겨울을 읊은 사자가 되겠습니다. 비파는 가을에 꽃을 피워서 겨울에 열매를 맺고 봄에 그 열매가 황금색으로 익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자랑하는 비파나무는 군자의 변하지 않는 지조를 닮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 비파나무는 이 악기 비파와 많이 견주기도 하는데요. 악기 비파는 비파나무의 이 이파리를 닮아 비파라고 불렀다거나 이 타원형의 비파 열매를 이 악기가 닮아서 비파로 불리게 되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만은, 하지만 이 비파는 비파나무의 이 비파는 이렇게 쓰죠. 그런데 이 비파가 원래는 비파나무를 뜻했던 것이 아니고 이 악기 비파를 뜻했던 자형이라고 합니다. 비파는 이 북쪽 유목 민족이 마루에서 앉아서 손으로 연주하던 그 악기가 시초였다고는 설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비파나무의 이 비파는 악기 비파를 나타낸 말로서 이 한나라 말 위초, 위나라 초기에 이 악기를 나무목이 들어간 비파라고 적은 기록들이 있습니다. 비파에서 비는 이 찬빛으로 빗다는 의미가 있고 파는 이 서래로 긁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즉 변에 붙은 이 나무목은 이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로 만든 이 기구의 의미였습니다. 이 빗질은 미는 거고 스레는 당긴다는 그런 속뜻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밀고 당기는 악기를 나타낸 말이 비파였던 것입니다. 이후 비파가 이 악기 비파를 닮은 데 착안해서 이 나무를 이 비파로 부르게 되면서 이 악기 비파는 다시 여기서 사국각이 들어간 이 비파 자형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표기하게 되어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. 자형이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비파나무 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나무목과 견줄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나무목은 이 나무의 땅속 뿌리와 지상 가지를 그려낸 이 상형 문자이며 그 의미는 나무, 목재 또는 나무로 만든 목기 또는 이 나무 목재의 의미로서 이 꾸밈이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견줄비는 원래 이 뭔가 조사하다, 살피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. 그러나 차츰 사람들 사이에 서로 비교하다 아니면 서로 이 친교하다는 의미로 발전하게 된 자형입니다. 각 골자를 보면 원래 이 한 사람이 손에 뭔가를 들고 살펴보는 형태였습니다. 그러다가 사람들 간에 서로 이 비교하고 견주어보다 또는 이 친교를 나누다는 의미로 이게 쓰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형도 이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그려집니다. 원래 자형은 이 바라보는 이 방향이 좌우 구분이 없었으나 건문에서부터는 이 우측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통일이 됩니다. 이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나타낸 이 쪼철종과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즉, 이 쪼철종은 이 좌측을 바라보고 우측을 바라보는 것은 견줄비로 정리한 것입니다. 견줄비는 그 의미가 조사하다, 견주다, 고르다, 가리다 등이며 이후
친교하다, 대등하다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. 이후 자형의 형태에서 이 나란히 줄 서다, 있다따, 차례 등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. 견줄비와 이 비슷한 자형으로는 이 쫓을 조응이 있습니다. 이 자는 이 앞사람을 뒷사람이 쫓아간다는 의미를 표현한 자형이었습니다. 그래서 각골자는 이 견줄비와 달리 이 손을 올린 형태가 아니고 두 사람이 단지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각골자형은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가 들어서기도 하고 아니면 걷다는 의미의 이 발짓자가 추가되기도 합니다. 이후 건문에서는 견줄비와 구분하기 위해 이 좌측을 바라보도록 이 형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. 또한 이 쫓아가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 행자와 발짓자가 함께 추가가 되는데 이는 바로 시험시험 갈차기 됩니다. 따라서 오늘날 쫓을 종은 이 두 사람이 그려진 이 형태보다는 시험시험 갈차기 들어간 이 쫓을 종이 더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. 쫓을 종의 의미는 쫓다, 따르다, 나아가다, 시중들다, 느릿하다, 따라서 죽다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. 비파나무 비는 이 나란히 줄서다는 의미의 견줄비와 목기를 뜻하는 이 나무목의 합자입니다. 즉 나란히 줄 서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목기라는 의미로서 이 참빗 혹은 이 줄이 나란히 매달린 이 비파를 뜻하였습니다. 특히 이 빗질은 그 속성이 밀어내는 것이라서 이 비파를 튕기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. 이자가 비파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되자 이 비파 형태를 가진 나무를 이 비파나무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한 이 주곡도 이 비파 악기를 닮았다 해서 이 주곡이라는 의미도 이 비파나무 비는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의 의미는 비파 또는 이 비파나무, 주곡, 참빗, 빗질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이 비파나무 파입니다. 이 자는 이 나무목과 꼬리파의 합자입니다. 이 꼬리파는 발알파로도 불리우는데요. 130화 거가비경에서 제가 상세히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꼬리파는 이 각골자부터 있었던 자형이나 건문에서는 사실 거의 쓰이지 않다가 소전에서 다시 쓰이기 시작한 자형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 파의 원래 자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소전에서는 단순히 이 겉으로 드러난 이 형태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어서 이 단독자로는 이 뱀 또는 이 뱀의 이 꼬리라는 의미로 널리 쓰이게 된 자형입니다. 옛 사람들은 이 파의 이 소전 형태가 뱀이 또아리를 튼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파는 뱀, 소용돌이, 꼬리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꼬리파는 발알파로도 불리우는데 이 발하다는 의미가 원래 이 각골 자형에서 그 의미가 파생된 것입니다. 파의 각골자를 보면은 이 팔에 사람의 팔에 뭔가 잔뜩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 붙어 있는 걸 털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파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자형들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. 이 첫째는 이 팔에 이 피부가 일어난 모습입니다. 즉 부스럼이나 피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병을 의미하는 이 병들어 기댈 역자와 합해진 것이 이 흉파가 되겠습니다. 이는 팔에 난 흉터 자국을 의미합니다. 또는 이 가죽피와 합쳐져서 피부병을 의미하는 부스럼파도 만들어졌습니다. 다음은 이 팔에 이 생긴 것을 이 끌어낸다는 의미입니다. 여기 점들이 이 긁어서 생긴 파편으로 본 것입니다. 이는 팔에 묻은 더러운 흙일 수도 있고 부스럼과 같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파는 뭔가 몸에서 떨치고 싶다는 표현에서 소망하다, 바라다는 뜻이 추가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스럼 파는
피부에서 부스럼을 없애고 싶다는 의미에서 발알파로도 불리웁니다. 손을 뜻하는 이 제방변과 합해진 이 긁을파는 손으로 이 팔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비파와 같은 악기는 공명통 위에 현을 손으로 끌어서 소리를 냅니다. 따라서 손으로 긁다는 의미의 파와 이 재료를 뜻하는 이 나무목이 합해져서 이 악기 비파를 뜻하는 이 악기파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 자는 나중에 이 비파 나무를 뜻하게 되면서 비파나무파가 됩니다. 이 나무목은 현악기를 뜻하는 나중에 이 상국각으로 교체되어서 이 악기를 뜻하는 비파가 새로 만들어게 되기도 하지요. 마지막으로 파의 각골 형태는 이 팔 가득히 뭔가 넘치도록 안고 있다는 해석입니다. 그래서 풍족하다는 뜻으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. 이 제방변이 들어간 이 파는 긁다는 뜻 외에 한 손 가득히 잡다는 의미에서 잡을 파로도 불리웁니다. 또한 신체를 뜻하는 이 육다리를 들어간 경우에는 신체가 가득하다는 의미로서 살찔비로도 불리웁니다. 따라서 이 비파나무파는 원래 이 긁는 나무 기구를 뜻해서 악기 비파 말고도 이 설에, 고무래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. 악기 비파는 나중에 현을 뜻하는 이 상옥각이 들어간 이 비파파로 표현이 되게 되죠. 고대 한의서에서는 이 비파나무의 나뭇잎이 비파를 닮아서 비파나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은 실은 이 비파나무 열매가 이 악기 비파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. 따라서 이 비파나무파의 오늘날의 의미는 이 비파나무 또는 이 자루, 설에, 고무래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. 이 꼬리파와 닮은 꼴로는 이 사실은 뱀사자가 있죠. 오늘날 이 뱀사자는 6번째 지지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만 원래 각골에서의 의미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. 하지만 건문으로 오면서 이 형태가 뱀의 머리와 꼬리의 조합으로 보아 뱀이란 뜻이 생겨나게 된 자형입니다. 그리고 이 자는 태아가 어미 뱃속에서 갓 태어났다는 그런 해석도 있어서 이미 벌써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해서에서부터 뱀사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라는 의미의 경우에는 이 한쪽 편이 살짝 터진 형태로 적기 시작하면서 이 해서에서부터는 이 자를 이미 기로 자양분화시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. 뱀사의 오늘날의 의미는 뱀, 6번째 지지 또는 이 태아, 자식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 너절만입니다. 이 자는 날일자와 면할면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날일은 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각골자형은 이 뼈나 이 나무판에 끌고 새기는 서법 때문에 이 둥글게 적기가 힘들어서 각지게 그려진 형태가 많습니다. 하지만 건문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대부분 표시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다시 소전에서는 서체가 정형화되면서 해는 이렇게 각지게 표시가 됩니다. 날일자는 각골에서부터 이 중심에 이렇게 점을 넣게 되는데요. 혹자는 이걸 태양의 흑점을 그린 것이라는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점이 없는 그냥 맨 둥근 원을 각골이나 건문에서는 말뚝을 뜻하는 이 못정자로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구분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. 날일의 의미는 해, 태양, 햇볕, 그리고 해가 뜨는 것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여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루라는 의미가 있고 해가 뜬 시간을 뜻하여 낮시간, 주간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면할면은 이 제왕들이 쓰던 멸류관의 의미로 처음 만들어진 자형입니다. 각골자형을 보면은 이 사람이 있고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에는 이 양의 뿔이 달려 있습니다. 고대 이 양의 뿔은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에 부족장이 쓰던 모자였던 것입니다.
또 다르게는 이 자를 이 전투를 위한 전투모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. 두 번째 각골자를 보면은 이 양의 뿔은 없고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이 모자를 완전히 모자가 이 사람의 머리를 감싸고 있어서 마치 죄수의 형틀로 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면은 이 전투에서 머리를 보호하던 투구라는 그런 해석이 발전해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다, 면하다, 벗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수의 형틀을 벗기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다, 죄를 사하다, 용서하다, 놓아주다는 의미도 추가가 되었습니다. 원래 면할 면에는 이 건문까지 이 부족장이 쓰던 이 멸류관, 왕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지만은 소전에서는 따로 분화시켜서 모자를 뜻하는 이 석외모자를 추가해서 이 멸류관 면을 이렇게 따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이 면할 면에는 멸류관의 의미는 없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속뜻으로는 이 면할 면은 모자의 의미가 있어서 구동자로 이 면할 면이 들어가면은 모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테면은 이 천으로 만든 이 모자를 뜻하는 이 상복 문이 있습니다. 실사자와 면할 면의 합자로서 이 자는 사실은 실로 짠 멸류관 또는 모자를 뜻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점점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상복을 뜻하게 된 자형입니다. 또한 이 면할 면은 이 어미의 자궁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어서 아이를 낳다, 해산하다는 뜻도 추가가 됩니다. 이때는 해산할 문으로 읽힙니다. 따라서 면할 면은 이 덮다, 덮어 쓰다는 속뜻이 있음을 아실 수 있는데요. 여기에 날일자를 이렇게 변에 추가하면 해가 모자를 덮어 쓰다는 의미가 됩니다. 이는 해를 가렸다는 것을 말하므로 해가 저물다, 날이 끝나다는 의미의 이 늦을 만이 되겠습니다. 늦을 만의 오늘날의 의미는 저물다, 해질녘, 황혼, 넓다, 쇠하다, 늦은 밤, 노년, 끝 등으로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풀을 취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기두자와 마칠조의 합자입니다. 기두자는 각골자를 보면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. 하나는 이 곤충의 날개 형태이며 다른 하나는 이 조류의 양날개를 그린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우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모든 종류의 날개를 통칭한 것이었습니다. 이후 건문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소전으로 와서는 오직 이 새의 깃을 그린 형태로 정리되어서 주로 이 조류의 날개를 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는 날개, 날개의 깃, 새, 부채, 조류, 편지 등 이 공중을 전달하거나 날아다니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깃은 여러 개가 모여서 날개를 이룬다 하여 서로 돕다는 의미도 있고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간다는 의미에서 이 날개의 기능적인 의미에서 가볍다, 늦추다, 느슨하다는 새로운 뜻도 생겨나 이때는 늦출호로 불리기도 합니다. 원래 이 소전에서 이 기두자에서 이 획은 오늘날보다 많았습니다. 하나 더. 하지만 이 자형은 이 예서에서 이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. 옛날 형태의 이 자형도 있긴 있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. 마칠졸은 이 군사졸로도 불립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오디자가 있고 이 오디자 안에 이 가로 그을 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가로 그을 효는 원래 노예의 몸에 새긴 표식을 의미했습니다. 그래서 각골자의 의미는 이 노예, 관노를 의미했습니다. 그런데 옛날에는 이 포로나 노예들을 전쟁에서 적과 직접 맞닥뜨리는 이 방패막이로 주로 부렸습니다. 그래서 자형은 점차 이 병조를 뜻하게 됩니다.
그래서 이 일부 자형들을 보면은 이 병절이 입는 이 옷의 이 문양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. 이러한 문양은 일찍이 소수민족이었던 이 묘족의 천연염색법으로 중국 전역에 퍼진 중국의 전통 이 남인염포의 염색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남인염포는 이 무명의 이 무늬를 방염 처리하고 쪽으로 푸른 물을 들이는 이 중국의 전통 이 문양법이 되겠습니다. 춘추 전국시대 병졸은 주로 강제에 징집된 농민 또는 이 노예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 탈행이 빈번했습니다. 그래서 이 탈행범은 엄하게 다스렸으며 전국시대 진나를 강성하게 키운 재상 상황은 변법을 시행하여 이 5사람을 이 한 단위로 하는 오를 조직하고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은 다른 4명도 2년간 노역을 시켰습니다. 따라서 이 쫄은 전쟁에서 이 인해 전술로 주로 이 방패막이로 쓰였기 때문에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고 또는 도망가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쫄에는 죽다, 마치다, 끝내다는 그런 뜻이 담기게 됩니다. 또한 졸병은 이 무리를 지어 이렇게 대열을 이루었기에 무리, 100사람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. 선봉에선 이 쫄병들에게 주어지는 무기는 주로 거리 싸움에 유리한 이 장창이었습니다. 이들은 다가오는 적을 선봉에 서서 이 창을 내질러서 이 대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졸의 의미에는 이 갑자기, 벼랑간, 마침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. 따라서 졸은 이 다양한 속뜻을 지니고 있어서 여러가지 자형의 형성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. 갑자기 내지르다, 내리치다는 그런 속뜻이 있어서 이 불화자가 들어가서 이 내리친다는 불화자가 들어간 경우는 이 갑자기 내리친다는 의미로서 이 당금질 쉬 또는 이 개견자가 들어가서 또 갑자기 개가 짖는다는 의미의 이 갑자기 졸이 있습니다. 또한 이 졸은 또 연약하다, 모자라다, 떨어지다는 그런 속뜻이 있어서 돌속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돌이 연약해서 잘 부스러진다는 의미의 이 부술시도 그 예 중의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 연약하다, 정상보다 좀 모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졸은 이 버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버금쉬로도 불리웁니다. 또 이 졸은 이 염색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실사자나 이 수공건이 변해 오면은 이 오색 비단 최가 됩니다. 정리하자면은 이 쫄은 그 의미가 오늘날의 의미가 노예, 하인, 군사, 병졸, 이 죽다, 끝내다 또는 이 버금 또는 이 무리, 갑자기, 드디어 등으로 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. 풀을 취는 사실은 이 강가에 사는 이 물총새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형입니다. 물총새는 파랑새목 물총새과에 속하는 크기가 약 17cm 정도로 좀 작은 조류입니다. 이 특징은 이 부리가 대단히 뾰족해서 이 물에 하강에서 물고기를 찔러 잡는 사냥이 특기인 새가 되겠습니다. 특히 이 등에서 이 꼬리로 이어지는 이 파란색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이 새는 이 장창을 쥐고 이 푸른 염색옷을 입은 이 병사들을 연상시켰습니다. 그래서 이 군사조울에다가 새를 뜻하는 이 기숫자를 붙여서 이 물총새를 나타내는 자형을 만든 것입니다. 처음 이 자는 단순히 물총새를 뜻하였으나 물총새의 이 비추색이 부각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이 색을 나타내는 자형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취라고 하면은 푸르다, 비추색, 청록색, 비치 등이 있고 물총새 또는 이 새의 꽁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비파만취
즉 비파나무는 늦은 겨울에도 푸르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비파나무는 중국 남서부가 원산으로, 이 과일나무는 특이하게 가을에 흰꽃이 펴서 이 겨울에 열매를 맺고 이 초여름에 3 내지 5cm의 황금색 열매가 맺는 특징이 있다 하였습니다. 비파 과실은 성인병 예방과 혈압 조절 등의 효과가 탁월하며 이 비파 잎은 면역력 향상, 피부 노화 방지, 충치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비파 나무를 대약왕수, 즉 양나무 중에서는 이 왕이다고 대접하고 있습니다. 남송의 유명한 시인 이 대보고가 있는데요. 이 대보고는 이 비파 열매를 이 칠연절구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. 이 제목이 이 초하유장원이라고 해서 초여름 장원을 노니면서가 되겠습니다.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암지당 수천심, 새끼오리 떠다니는 연못은 깊고 얕으며 숭매청기 반음청, 매실이 익어가는 하늘 날씨는 흐린 듯 맑아. 동원 제주 서원취, 동원에서 마신 술이 서원에서 취해오니 적진 비파 일수금, 비파 한 그루 황금 열매 다 따 먹었네. 실제로 이 비파 열매는 이 피로 회복에 좋아서 술 먹은 뒤 숙취 회복에 탁월하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